안녕하십니까. 가이드휠 개발자 황동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가이드 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에 관여하는 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수술을 받을 환자, 수술을 통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 자리 잡을 픽처와 그 상부 구조물, 그리고 이 두 요소를 조합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 상실된 치아의 개수와 위치, 무치악 부위에 남겨진 치조골 등이 있는데, 골 이식을 통하여 치조골은 술자가 수정할 수 있으나 대개 이런 요소들은 이미 수술하기 전에 결정된 요소들입니다. 또한 사용할 픽스처의 종류나 크기, 상부 구조물의 종류 등도 수술 전에 술자가 이미 결정해 놓아야 할 문제입니다. 수술 시 술자는 본인의 경험이나 감각 등을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치료 중 술자가 가장 많이 관여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픽스처를 삽입하는 수술 그 자체이며, 임플란트 치료의 많은 부분이 이 수술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임플란트 치료에 관련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의 바이올로직 컨셉이나 픽스처 디자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요즘 출시되는 픽스처 중에서는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안 될까봐 걱정해야 되는 제품은 없다고 봐야겠죠. 이제 임플란트의 연구 방향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환자가 편안하게 수술을 받게 하느냐, 얼마나 술자에 의한 휴먼 에러 없이 정확하게 심게 해주느냐 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환자에게 있어서 전신병력상 문제가 없고 술자가 잘 심어주기만 한다면 픽스처에 의한 문제는 이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임플란트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위에 크라운과 같은 상부 구조물을 만들어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주려면 수술의 전체 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 케이스입니다. 20번 때에 6번과 7번이 발치된 케이스입니다. 26번과 27번 부위에 루틴한 수술 과정을 거쳐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수술 후에 찍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3개월 후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제작한 상부 구조물입니다. 보철 과정까지 끝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대체적으로 크라운은 픽스처의 위치, 형태를 따르고, 픽스처는 파이널 드릴을 따르고, 파이널 드릴은 이니셜 드릴을 따릅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음 드릴에서 두 번째 드릴로 바꾸면서는 각도를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이후 사용하는 드릴에서는 각도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웨글링이라고 드릴을 여러 각도로 돌려 여러 방향으로 넓힐 수는 있지만, 처음 드릴링을 잘 하는 게 우선 드릴링하고 나중에 각도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치료 계획 때부터 크라운의 각도를 바꿀 생각을 하면서 픽스처를 심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수술 도중 위치나 각도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크라운의 형태와 각도는 맨 처음 사용하는 이니셜 드릴로 드릴링을 시작할 때 결정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잘 하면 되는데 왜 수술할 때 가이드가 필요할까요?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35, 36 부위가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이 되어 발치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플랩을 열고 드릴링을 하고 픽스처를 심고 힐링을 달고 수초하고 나왔습니다. 임상 사진만 보면 잘 심은 것 같습니다. 수루 파노라마를 보면 아까 그 케이스와는 다르죠. 35번은 너무 메시알로 치우쳤고
35와 36번이 평행하지 않게 보입니다. 다시 임상사진을 보면 36번은 버칼로도 치우친 게 보입니다. 치주염에 심하게 이완된 경우 치조골의 흡수가 일정하지 않게 되어 골 표면만 보고 드릴링을 하게 되면 보통 보이는 평면에 수직으로 심으려는 습관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후 진지바가 힐링된 후에 어버트먼트를 연결했습니다. 원하지 않게도 둘 다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철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다 끝난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각도나 방향이 원하지 않게 픽스처가 심어졌을 때 이처럼 앵글드 어버트먼트나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 커렉션 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만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쉽고 편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술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환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임플란트 책에서는 그 뭔가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미쉬는 서지컬 스텐트라고 하였습니다. 미쉬는 서지컬 스텐트가 갖춰야 할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즉,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키면 안정적이고 단단해야 하며 투명하고 너무 두꺼워서는 안 되고 입안에 넣기 어려우면 안 되고 주변 구조물에 위협이 되면 안 되고 술자나 어시스트가 사용하기 쉬워야 하며 삽입 철것이 수술 부위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5등은 이러한 서지컬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우선 진단만 하기 위한 다이그노스틱 템플레이트, 수술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서지컬 템플레이트로 나누고 이 중 서지컬 템플레이트는 다시 드릴의 위치만 잡아주는 non limiting, 위치와 각도도 잡아주는 partially limiting, 깊이까지 잡아주는 completely limiting 디자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임플란트 수술 시의 가이드는 술자가 정확한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이니셜 드릴링을 하기 전에 파이널 드릴과 크라운의 직경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술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드릴링 시 이리게이션 셀라인의 주수를 방해하지 않으며 다루기가 쉬워야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수가가 점점 낮아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비용도 무시 못할 고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치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텐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인상을 체득한 후에 캐스트를 만들고 적당한 크기의 인공치아를 선택하고 위치시킨 후 흔히 말하는 옴니백이라는 vacuum forming device로 외형을 만들고 교환면 센트럴 포사에 홀을 뚫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작한 스텐트가 실제 수술에서는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포인트는 진지바에 덮여 있는 알베올라 본상의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스텐트 상의 교환면에 만든 홀인 리미팅 포인트와는 다른 지점이며 드릴의 각도에 따라 변하는 점입니다. 포인트만으로 드릴을 가이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즉, 교환면 레벨, 진지바 레벨, 그리고 알베올라 본 레벨입니다. 아까 말한 교환면 레벨의 한 점에서 드릴의 위치를 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드릴의 각도에 따라 정해지는 IDP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메시오 디지탈로도 이렇게 다양한데 버코 팔라탈로도 또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임상에서 보면 입을 크게 못 벌려서 디스탈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옆 치아의 루트와 평행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홀 하나만 뚫는 경우에는 스텐트를 사용하였음에도 픽스처의
패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레벨에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려고 이렇게 진지바 레벨에서 스텐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진지바의 두께에 따라 드릴의 각도가 달라진 정도에 따라 IDP가 달라지고 패스 또한 달라집니다. 따라서 많은 문헌들이 한 포인트에서만 가이드하는 non-limiting 디자인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공소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서지컬 스텐트는 패스까지 정해지기에 더 정확한 가이드가 가능합니다. 보통 외형을 실리콘으로 제작한 후에 라운드바 같은 것으로 홀을 만들거나 슬리브라고 하는 금속 관으로 드릴의 패스를 정하고 실리콘으로 바깥을 채워서 만드는데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공료가 들기 때문에 수술 원가가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고, 또한 이 슬리브의 직경을 몇 미리로 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드릴의 직경과 너무 차이가 안 나면 드릴이 돌면서 스텐트의 레진이나 슬리브의 금속을 갈아먹을 것이고, 차이가 너무 크면 그 내부에서 드릴과 슬리브 간에 다시 각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성 가이드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드릴과 슬리브 사이의 직경 차이에 따른 각도에 대한 논문에 실린 그림입니다. 회사에서 개발된 시스템에서도 2.35에서 6도 정도의 오차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린 한 점에서만 잡아주는 서지컬 스텐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오차이긴 하지만 기성 가이드 스텐트에서도 이러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런 수술 가이드를 사용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이러한 모든 가이드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열 발생입니다. 뼈에 고속으로 구멍을 내는 게 임플란트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열을 식히기 위해 셀라인으로 이리게이션을 하게 되는데 위의 이러한 스텐트들은 핸드피스에서 주수되는 셀라인을 중간에서 막게 되어 드릴링을 하는 부위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플랩리스로 스텐트를 위치시킨 후 핸드피스를 고정하고 드릴링을 하게 되면 이리게이션을 하면서 드릴링을 했다 하더라도 골래 온도가 32도에서 47도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본은 다음 더 두꺼운 드릴로 드릴링을 하면서 제거된다고 할지라도 굳이 골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임플란트 회사에서 CT와 연동하고 제품에 따라서는 3D 프린터로도 제작하기도 하는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편리하죠. 하지만 모든 임플란트 환자들에게 다 필요할까요? 가격 대 성능비, 즉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멀티플 케이스를 하는 임플란트로 특화된 전문 치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효율적이겠지만 일반 개원이들에게 이런 케이스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럼 이런 개원이들이 일반적인 치과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 했던 임플란트 케이스들입니다. 수술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개 1개 내지 2개 심은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3개 이상 심은 케이스들도 있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1~2개 심는 케이스들입니다. 저희 치과에서 한 번의 수술 시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나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저희 치과는 그냥 흔히 보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치과의원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1개 심는 케이스가 64.2%, 2개 심은 케이스가 26.2%로 둘을 합치면 90%가 넘더군요. 국내 국외에서 이에 대해 발표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임플란트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5개에서 1.8개 정도 심는다 라고 추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치과는 어떠신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임플란트가 크라운이나 브릿지 같은 일상적인 치료 옵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서지컬 스텐트 말고 다른 형태의 가이드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인상체득 등 귀찮은 과정을 없애고 간단하게 수술할 위치와 각도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이드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드릴과 주변 물체가 원피스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 드릴은 하나이면서 주변 물체를 크기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컨비네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리는 서지컬 스텐트와 같습니다. 타너우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픽스처와 픽스처 사이가 3mm보다는 떨어져 있어야 중간 알베올라 본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롱텀 프로그노시스를 생각한다면 픽스처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크라운은 결국 이니셜 드릴을 따르니까 이니셜 드릴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일정한 지름의 원통형의 무언가를 결합시키면 주변의 치아나 기존 임플란트 사이에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중요한 원리이고, 이를 따르면 원하는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통형 물체를 심고자 하는 픽스처에 맞춰 크기를 다양하게 하면 픽스처 사이의 치조골의 흡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러한 물체를 위치시키는 것만으로도 드릴의 위치와 각도를 정할 수가 있어 한 지점에서만 제한하는 서지컬 스텐트보다 IDP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원통형 물체를 달았을 때의 또 다른 장점은 이니셜 드릴의 각도를 기울일 때 얇은 이니셜 드릴만 기울일 때보다 기울어진 정도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옆 치아들과 비교하면서 보면 이 각도로 드릴링을 하면 크라운이 어떤 각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추정하기가 쉽게 됩니다. 실제 드릴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각도로 기울여 주변 치아와 비교하면서 적절한 각도를 찾아봅니다. 얇은 이니셜 드릴만으로 기울여 보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구 중에 하나인 가이드 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가이드 휠은 다른 컨비네이션 타입의 가이드 기구와는 다른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투명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으며 드릴이 하나라 연결하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가 뚫려 있어서 이리게이션 시 셀라인이 내부로 관통하게 됩니다. 또 일회용이라 위생적이고 치과에 처음 도입 시 비용이 적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6mm에서 10mm까지 1mm 단위로 5개의 휠이 있고, 이것을 연결하는 드릴과 폴, 핀이 있습니다. 결정된 픽스처에 따라 추천되는 휠의 직경입니다. 픽스처가 두꺼울수록 휠도 두꺼운 것을 사용해야 세이프티 마진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중복이 되는 이유는 픽스처나 주변 치아와 가깝게 싣고 싶다면 더 작은 직경의 휠을 선택해야 하고,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되는 경우에는 더 두꺼운 직경의 휠을 선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쪽 합쳐서 최소 3.5에서 4mm 이상을 얻을 수 있는 휠을 추천합니다. 가이드 휠의 사용 순서입니다. 치료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전에 촬영된 방사선 사진이나 CT 등을 이용하여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방의 신경이나 상악동과의 거리 등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도 중요하며, 특히 인접치아의 치관 형태와 치근의 만곡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접치근이 길고 만곡이 심하여 무치악 부위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치료 계획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합치아와의 교합 관계를 판단하여 픽스처의 개수와 직경, 무치약 부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은 양측 치아 사이에 중앙에 위치하게 심는 게 일반적이나 일반 임상에서는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대합치아의 부재, 최대 개구령의 한계 등에 따라 근심에 가깝게 또는 원심에 맞춰서 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수술 시 프루브 등을 이용하여 무치약 부위의 인접치아 간 근원식 폭경을 측정한 후 폭경에 맞는 직경의 가이드 휠을 선택합니다. 중앙에 심으려고 한다면 양측 치아의 인접면과 접촉하는 직경을 선택하며 한 측에 치우치게 하거나 일반적인 각도와 다르게 심으려 한다면 그보다 작은 직경을 선택합니다. 가이드 휠을 드릴에 결합한 후 핸드피스에 체결한 후 엔진을 작동시켜 정 위치에 결합되었는지 시험합니다. 플랩을 열어 노출된 치조골상에 드릴을 위치시킨 후 인접치아의 치관 부위와의 평행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가이드 휠의 측면 상부의 컬러 라인을 보고 환자의 교합 평면과의 평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드릴링을 시행합니다. 이니셜 드릴은 컴팩본에 대한 드릴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릴로는 풀 랭스로 드릴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하는 수술 키트의 프로토콜에 따라 풀 랭스로 길이를 연장한 후 더 큰 직경의 드릴을 사용하면서 홀을 확대한 후 픽스처를 식립하게 됩니다. 실제 수술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45세 여환으로 17번, 27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고자 오셨습니다. 수술 시에 구강 내 사진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최후방 구치부이지만 옆치아와 비교하면서 교합 평면에 맞추어 각도를 잡았습니다. 수술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픽스처가 평행하게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입니다. 45세 여환으로 37, 47 부위에 크라운 수복까지 완료한 후의 수루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37번은 가이드 휠을 사용하였고 47번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임플란트 수술한 부위를 확대하여 비교하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47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잘 낄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한 번의 수술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가이드 휠과 핀을 결합하여 먼저 드릴링한 부분에 이를 삽입하여 다음 부위의 드릴링 시에 이와 비교하면서 위치와 패스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두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패스를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이분은 45, 47 부위에 두 개만 심고 브릿지로 연결하기로 하여 이렇게 간격을 띄웠습니다. 둘 중 먼저 심은 부위에 휠을 넣으면 이를 참조하여 다음 드릴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드 휠을 이용하여 선생님들께서도 더 간편하고 더 정확한 임플란트 치료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